자, 이제 우리가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그런 분야에 와 있는데 도대체 스포츠 교육학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연구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스포츠 페다고지는요, 원래 사실은 이건 미국 사람들은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럽 용어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피지컬 에듀케이션 페다고지 또는 피지컬 에듀케이션 티칭, 티처 에듀케이션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스포츠 페다고지라는 말을 쓰고 또 저널 이름도 우리 피지컬 에듀케이션 앤 스포츠 페다고지 이렇게 저널 이름에도 스포츠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의는 캐슬린 아모가 쓴 그 스포츠 페다고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정의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자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ports pedagogy can be conceptualized as a subdiscipline of the sports sciences. 그러니까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우산 아래에 있는 하나의 하위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 페다고지는 멀타이 디멘셔널하고 그러니까 다차원적이면서 멀타이 레이어드 그러니까 다층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 왜 그러느냐? 체육과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s 그랬죠? 체육과 청소년 스포츠에서 복잡한 학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제가 이 정의를 최신의 정의라고 가져온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죠?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s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스포츠 페다고지를 학교 체육에 국한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이 캐슬린 아모가 이 책을 쓰면서 스포츠 페다고지에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s라는 말을 못을 박음으로써 유스 스포츠는 청소년 스포츠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항상 학교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학교에 있는 청소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학생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학교에만 꼭 청소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밖에도 지금 2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학령기 청소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 활동의 교육적 측면을 다루는 것까지 스포츠 교육학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컴플렉스 디멘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있든지 그 지식이 생성되는 것 이것이 학교 체육이든 생활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지식이 생성되는 것 또 그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 러너스 앤 러닝 그리고 그 다양한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위 teachers and teaching, coaches and coaching 이거를 모두 아울러서 스포츠 페다고지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내려서 제가 이제까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접했던 미국 위주의 학교 체육의 정의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스포츠 페다고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요 그림일 것입니다. 아마 대학원생들이라면 한 번쯤 강의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교육 과정, 교수 학습, 그리고 교사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스티브 실버만하고 이제 캐슬린 애니스의 정의인데 사실 이 간단한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지만 상당히 우리 스포츠 교육학 특히 학교 체육에서 일어나는 연구의 영역들을 개념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그림입니다. 원세계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그만큼 명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학교 체육 위주로 되어 있던 커리큘럼, 티칭 앤 인스트럭션, 티처 에듀케이션이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라는 멀타이 컨텍스트에서 동시에 연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체육의 커리큘럼이 있듯이 생활 체육의 커리큘럼을 생각할 수 있고 전문 체육의 엘리트 체육의 커리큘럼을 생각할 수 있고 교수 학습도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 또 교사 교육과 코치 교육, 스포츠 강사 교육 우리 많은 부분들의 체육과 스포츠, 유스 스포츠의 영역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인들의 교육을 저 섹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스포츠 교육학 연구의 영역이 이렇게 교육 과정, 이제 여러분들 교육 과정 연구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뭐 교육 과정 개정, 우리는 이제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고 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일정한 사이클을 두고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정에 따른 어떤 기초 연구라든가 그리고 개정된 교육 과정이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며 또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교육 과정의 개정의 주기와 맞춰서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초 연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그 실천이 우리의 의도된 교육 과정대로 학생들이 학습의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가라는 리고러스한 이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교육 과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학교 체육, 청소년 교육 이러한 많은 정책들이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는 반면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고러스한 이밸류에이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인지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수학습은 이거는 뭐 굉장히 이 스티브 실버만의 1991년 그림인데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연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교수학습 연구도 이 그림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 티처 이펙티브니스 연구는 이쪽은 이제 행동주의 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견돼 갖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설명으로 나온 게 이런 이제 미디에이팅 프로세스 패러다임에서 나온 어떤 시간 연구,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에서 이런 행동주의 연구를 스스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행동주의의 연구의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대안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클래스룸 이칼라지 같은 연구입니다. 이게 약간 행동주의지만 수정적 행동주의, 그래서 상당히 해석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런 연구는 지금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Cognition and Decision Making이 나오는데 우리가 Decision Making 연구는 많이 안 해도 Cognition 연구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스포츠 심리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수학습 연구가 이 큰 틀에서 그다지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간 교사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말 교사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학습하면서 알아가며 그것을 현장에서 펼쳐내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스티브 실버만과 캐슬린 애니스의 아주 단순한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큰 틀 안에서 우리의 동향이, 연구의 동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학술 이사님이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이 한 30분 주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두 권의 책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우리 스포츠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을 집대성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요약, 우리 분야를 전부 다 총괄해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핸드북 오브 피지컬 에듀케이션인데 이거는 2006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루틀리지 핸드북 오브 피지컬 에듀케이션 페다가지스인데 이거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권의 책이 10년의 간격을 두고 퍼블리시가 되었는데 상당히 리딩 스칼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분야의 연구를 집대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분야를 캐테고라이즈 했는가 그 방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뭐 그 과정에서 뭐 제 나름대로 캐치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북 오브 피지컬 에듀케이션 2006년에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싸러워합니다. 우리 분야에 대한 모든 연구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책을 다 읽었다 그러면은 뭐 저기는 코칭 뭐 이거 나왔고요. 헬스, 퍼블릭 헬스 이슈까지 우리 분야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Learners and Learning, Teachers and Teaching, Teacher Education, 그 다음에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아까 캐슬린 아모가 말한 것과도 비슷하면서 애니스가 한 것과도 비슷하죠. Teachers and Teaching, Learners and Learning, Curriculum, Teacher Education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디스플리니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우리 분야의 하위 학문들을 연결해서 우리 스포츠 교육학에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양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뭐 젠더라든가 에쿼티, 소셜 클래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10년이 지나서 루틀리지 핸드북 오브 피지컬 에듀케이션 페다고지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이게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부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카테고리 된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다시 또 묶었더니 커리큘럼에 관한 것이 위에 2개 정도 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 Theory and Development, 커리큘럼 Policy and Reform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란색으로 묶은 것들이 이제 티칭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티칭에 이제 Educating Teachers Effectively from PT to CPD에서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교사 교육의 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저 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 카그니션과 어치브먼트 모티베이션 이 부분을 또 이렇게 2개를 따로 크게 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카그니션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드 피지컬 액티비티가 나왔고 마지막에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스 인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그 앞에 나왔던 그 핸드북 그 책에서 다이버시티 이슈, 소셜 클래스, 젠더, 에쿼티 이런 이슈들 그 이슈들을 이제 저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그 섹션에 아마 이렇게 모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각각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자, 2006년에 나온 책에서 러너스 앤 러닝은 이런 주제들이고요. 2017년에 나온 책에서 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교육학, 오리지널한 우리의 교육학적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스큐드 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카그니션하고 모티베이션, 빌리프, 에피커시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다 이게 스포츠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JTP 우리 분야에서 이제 뭐 페다고지 저널에서 많이 보고 있는 저널 오브 티칭 앤 피지컬 에듀케이션에서도 특집호가 이렇게 모티베이션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JTP가 모티베이션 책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교사 교육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네 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해외에서 유학을 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이제 잡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또 상당 부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교사 교육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 교사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유학생으로 와서 그것들을 전부 다 온전히 이해해서 그 사회와 문화를 꿰뚫는 교사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에게 좀 더 편안한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어치브먼트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빌리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렇게 프로덕티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가 스포츠 교육학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고 당연히 되어져야만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또는 자기에게 쉬운 연구들을 하는 어떤 추세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주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의 경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다문화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뭐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이런 뭐 어치브먼트 모티베이션이나 에티커시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적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뭐 멀티컬처럴 에듀케이션, 뭐 인핸싱 스튜던트 다이버시티 이런 아티클이 나오면 읽지 않고 다 넘겼어요. 야, 한국은 99%가 단일 민족이야. 그러면서 다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이제 20년 거의 되는데 공부 시작한 지 지금 이 입장에서 봤으면 그 당시 그걸 읽었어야 됐습니다. 읽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안 읽고 다 넘겨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이제 시작한 영 스칼라 여러분들은, 주니어 스칼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왼쪽은 이제 우리 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달라진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비 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을 하나의 연계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반영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이 교사들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데는 힘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임용고사를 합격시키면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것이 아니고 완료형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뭐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을 두면서 교사가 하루하루 되어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쌓이면서.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을 연결하는 컨셉추얼 유니티, 어떤 개념적인 통일성도 없고 컨셉추얼 프로그레션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2017년에 나온 책에서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코칭 앤 코치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도 이제 하나의 학교 울타리 안에 체육 교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고 각각의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통합적인 힘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강조점 하나는 이제 그 티처 에듀케이션에서 러닝 띠오리, 띠오리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이론에 기반한 교사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보시면 2006년은 전부 다 모델 베이스 프랙티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의 스포츠 교육학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모델 베이스드 프랙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이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보면 그런 모델 베이스드 프랙티스는 그 여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제가 이게 떨려가지고 이거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뭐 디자이닝 이펙티브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 리폼 팔러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이 정책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는가에 따라서 그 이해에 기반해서 우리의 실천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연구 동향의 뭐 추세와 향후 전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돼갈 거냐라는 건데 인티그레이션 오브 멀티플 컨텍스트예요. 자, 아까는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커리큘럼 티칭 앤 러닝 그리고 티처 에듀케이션이 하나의 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엘리트 스포츠 교육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 컨텍스트면은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을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 클럽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이 사실은 생활 체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체육의 성격을 가진 학교 스포츠 클럽이 학교 체육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식적인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스포츠 클럽은 우리의 정과 체육과 생활 체육을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점이지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그 두 가지 컨텍스트에서 동시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컨텍스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컨텍스트를 관통하는 연구들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의 실천이 학교와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또 하나는 멀티플 에리어입니다. 자,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실버만과 애니스가 이 세 개, 이 세 개를 그 독립된 원으로 그렸잖아요. 커리큘럼, 티칭 앤 러닝, 티처스 앤 코치 프로페셔널. 근데 저 세 개는 사실은 인터디펜던트한 겁니다. 서로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우리의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고,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이 다 바뀌면서 그것이 결국 그 필요에 의해서 교사의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세계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세 개의 영역을 연계성 속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델 베이스드 프랙티스 같은 것이, 모델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가지고서 사실은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것이 교사가 모델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어떻게 배우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이 학생에게 어떠한 아웃컴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것들은 각기 독립된 영역의 연구인 것 같지만 함께 어울려서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Theory into Practice입니다. 이거 많이 하는 말이죠. 한국 스포츠 교육학회가 1992년부터 제가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0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한 20 몇 년간 우리 분야의 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 기반을 둔 현장 중심의 연구자들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만의 굉장히 독특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하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건 전세적으로 유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널에 퍼블리시되는 논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현장의 교사에 의해서 퍼블리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업적입니다. 이제 한계는 뭐냐면 각각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프래그먼티드 데이터, 조각조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좀 더 합쳐져서 컬렉티브한 위성, 이렇게 좀 어떤 집합적인 어떤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띠오리에 기반을 한 우리 현장을 개선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더 리고러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시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것들이 이론으로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년, 향후 20년 동안 이루어내야 할 다음 스텝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대학원의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대학원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연구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비슷한 연구들을 수행할 겁니다. 각각의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수행하는 라인 오브 리서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서 한 번에 서로 연관된 그런 비슷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기존 연구와의 연결성 속에서 좀 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수행된 그 연구들의 지식이 보다 긴밀한 연계성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라인업 리서치의 한 부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각 대학에서 많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티칭과 코칭이 너무나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이런 예를 좀 잘 제시한 책이 그 캐슬린 아머가 편집한 그 Pedagogical Case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 전부 다 사례가 나와요. 뭐 어떤 뚱뚱한 아이가 놀림을 받고 막 이런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 하나의 사례를 놓고 스포츠 사회학자, 스포츠 심리학자, 운동 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에 맞게 그 사례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사례들을 다 모아서 교육학자가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의 협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심장내과, 뭐 외과 의사 다 모여가지고 같이 최종의 가장 좋은 환자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듯이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원생들이라니까요. 이제 뭐 핵심은 내 연구, 나 뭐 하지?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질적 연구 책에 나오는 건데요. 연구 주제는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슈드 두어빌리티,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어빌리티, 자기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원투 두어빌리티, 원해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슈드 두어빌리티는 당위성입니다. 그 당위성은 이론적인 당위성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당위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A, B, C라는 연구가 순서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의 logical next step은 D라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필요. 내가 현실에서 있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둔 필요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어빌리티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위 논문은 20명의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써야 됩니다. 자기 혼자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리소스 뭐 이런 것들이 역량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투 두어빌리티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논문 주제를 갖고 오면 저는 굉장히 아주 별 필요 없다. 그거 왜 하냐? 쓸데리 없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막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연구들을 이유를 막 만들어요. 그럼 더욱더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럼 또 더욱더 극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만들어 갖고요. 그럼 더욱더 뭐 개나 소나 다 그거 하냐? 그러면 자기가 또 이렇게 분개하면서 비분관계하면서 또 해야 되는 이유를 막 만들어 옵니다. 그럼 이제 그럼 해봐 이래 하거든요. 그래도 논문 쓸 때 그 연구 주제를 몹시 싫어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를 찾는 방법 하나는 탑다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능선을 타고 등산을 하면 아래의 경치들을 다 구경할 수 있죠. 아파트가 어느 쪽에 있고 길이 어디에 있고. 능선을 타고 등산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공부에 능선을 타는 방식은 리뷰 논문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리뷰 논문, 잘 정리된 리뷰 논문을 읽는 것은 학문의 능선을 타고 등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향후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연구 주제를 찾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반대입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나의 실천의 현장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떠한 이론과 스포츠 교육학의 그 연구, 그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서 이론과 연결지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가 끝이에요. 지금 신기철 박사가 저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